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이번에는 깊고 까칠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앞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야기할 주제가 회기물. 네. 정말 몇 년 사이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인기인 것 같아요. 시간 이동을 소재로 한 작품. 예전을 따지고 보면 영화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긴 했구나 이런 생각 들기는 하는데 네. 예전에는 주로 타임 슬립, 타임 리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회기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각자의 개념들을 조금 더 찬찬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회기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과거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장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다루는 이야기는 많았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근대적인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런 류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하러 간 나무꾼이 신선을 바둑 두는 걸 보다가 네. 날이 져가지고 내려왔더니 도끼자루가 썩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옛날 이야기에서 어떤 이제 비일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신의 영역에 있는 신선의 영역에 있는 어떤 것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계몽의 시대, 과학의 시대인 근대로 오게 되면 타임머신과 같은 상상력과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시간을 정복하고 컨트롤하려는 어떤 과학의 야망이 담긴 대중서사가 타임머신이기도 했을 텐데요. 물론 작가 같은 경우는 이 타임머신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비판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시간을 다루는 태도라고 하는 건 이런 과학적 태도가 있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상대적일 수도 있다는 이해가 생기면서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다양하게 변주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87년의 헐리우드 영화인 백투더퓨처 시리즈. 너무 유명하죠. 아마 시간 얘기하면 이거부터 떠올리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과거로 네. 돌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바꾸면서 네. 내 현생이 나아진다. 이런 식의 상상력이라던가 아니면 터미네이터처럼 맞아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요. SF에서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이제 흔한 상상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상상력이 세분화되면서 타임슬립이라든지 타임워프, 타임루프 같은 다양한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타임슬립 같은 경우에는 과거나 미래 등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이야기인데 타임머신과 조금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이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는 타임머신을 타임슬립의 하위 장르로 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예로 들어보자면 과거의 왕세자가 현재로 오는 옥탑방 왕세자. 맞아요. 라거나 현재의 인물이 과거로 가게 되는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같은 작품이 이제 대표작이었고요. 타임워프 같은 경우는 시간 왜곡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드라마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형사인 이재훈과 20세기 형사인 조진웅이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맞아요. 80년대의 살인 범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점 타임워프에서는 과거나 미래의 일이 현재와 뒤섞이면서 그렇구나. 현재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이게 타임워프입니다. 타임루프라는 장르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등장인물이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타임루프입니다. 루프 속에 갇혀
빠져버린 이제 계속 주인공.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네. 평생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왜 여자가 기억을 못해서 50번인가 뭐 계속 똑같이 사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군요.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건데요.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빌 머레이, 앤디 맥도웰 주연의 1993년작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게 이제 아주 못된 남자 주인공이 계속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면서 뭔가 이제 사랑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기심을 버리고 선량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뒤트는 이야기의 핵심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의 장치네요. 교훈을 얻는 이런 장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회기물은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 타임슬립물의 하위 장르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명백하게 과거로만 간다. 는 점이 특징이고요. 미래로 갈 수도 있는 게 타임슬립인데 회기물은 과거로만 간다. 반드시 과거로만 가고 다른 타임슬립물보다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주인공의 욕망이 너무 중요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가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시절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고 내가 지금 죽었어. 그럼 죽기 전으로 간다든지 내가 지금 굉장히 망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럼 망하기 직전 어느 시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 2회차의 기회, 다시 살 기회가 2회차.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청취자들께서 보신 드라마인 어게인 마이 라이프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작품이 이런 회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회기물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시 살 기회 2회차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지연님께서 이생망 세대들한테는 회기물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올려주시는데 회기물의 핫 키워드가 역시 이생망이라고들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원작이 이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웹소설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회기물의 인기가 결국은 웹툰과 웹소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시대의 서사의 핵심이 회기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회기물 자체가 뭐 2010년대 초반부터 웹소설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최근 드라마로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원작도 이제 웹소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웹소설의 회기물의 경우는 단순히 회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빙의하거나 환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회귀는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빙의는 다른 인물의 신체에 주인공이 영원히 들어가면서 회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빙이고 환생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그냥 다시 태어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워낙 이런 설정이 섞여서 많이 등장을 해서요. 요즘에 온라인에서 글 같은 거 보시면 회빙환이란 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회기, 빙의, 환생을 그냥 묶어서 회빙환 장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단순 회기물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기 배우가 연기한 검사가 정의롭게 무슨 사건을 해결하다가 불의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원인이 악질 정치인인 조태섭이거든요. 이경영 배우가 연기를 한 캐릭터인데 눈에 딱 들어오시죠. 근데 이게 이제 김희우라는 검사가 죽은 걸 억울해하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조태섭에게 현실에서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냐. 나한테 약속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되살려줍니다. 근데 이 김희우가 그냥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김희우의 재수생 시절로 회귀해서 되살아나고 이미 이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수를 하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갔겠네요. 만렙이라고 게임 용어인데요. 레벨이 다 찬 상태에서 이제 능력치를 가지고 다시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회귀물이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억울한 죽음을 이제 당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던 거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순양 기업의 막내 손자인 진도준이라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1987년부터 다시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회귀물이지만 빙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네요. 네, 환생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회귀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상한
서사가 어떻게 등장했을까라고 하면 네. 좀 제 생각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게임에서 영향을 받은 서사가 아니겠는가. 게임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망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그렇죠. 캐릭터를 리셋을 해서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게임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만렙이죠. 예, 그 만렙인 상태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다시 리셋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게임은 내 돌아갈 게임 수 캐릭터를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귀물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회귀물은 그냥 얼레벌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레벨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뭐예요? 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 앞에서 말씀드린 드라마의 주인공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죽어서 복수를 한다는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정의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있거나 또 뭐 다른 이제 장르 같은데 보면은 사랑을 쟁취한다는 목표, 능력치를 완전히 고양시킨다는 목표, 아니면 대체 역사를 쓴다. 그러니까 한국이 식민지도 겪고 뭐 이랬는데 네. 그러지 않은 뭐 선진국으로 만들기 만들겠다. 위해서 대체 역사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재밌네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현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어떤 성격의 작품입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연재된 동명의 이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원작을 쓴 상경이라는 작가가 이름이 산경인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도는 소문 같은 걸로는 25년간 대기업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네, 너무 리얼하게 잘 썼다.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작품 자체가 이제 한국 회귀물에서 뭐 로맨스 판타지라든지 환타지라든지 무협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재벌물이라고 하는 걸 유행시킨 원조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웹소설에서 등장하는 재벌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을 다룬다라고 네. 하면 뭐 정경유착을 비판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네. 있잖아요. 근데 웹소설의 재벌물들은 이런 비판이나 뭐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에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 부조리하고 부패한 재벌집의 이야기라든가 뭐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잘 활용해서 능력자인 주인공이 떼돈을 버는 것이 사실 셀링 포인트인 것으로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드라마는 원작하고 조금 이제 달라진 설정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원작과 마찬가지로 복수를 목표로 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윤현우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근데 다시 이제 진도준이라고 하는 이 순양 기업을 세운 회장의 네 번째 아들의 두 번째 아들로 그렇죠. 막내 손자로 태어나서 네. 이 순양을 사고 오너 집안을 이제 순양을 쫓아내는 게 이 사람의 복수의 이제 목표인 그렇죠. 거고요. 이걸 위해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를 죽인 게 누군지가 이제 드라마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2회차인 진도준이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시대적 상황들을 활용해서 결국 순양의 회장 자리에 오른다. 까지가 이제 15화까지의 이야기였었고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드라마 자체는 순양이 가상의 기업이고 뭐 실존 인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드라마가 시작할 때마다 자막을 띄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S그룹을 모델로 삼고 있고요. 네, 맞아요.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좀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복잡했는데 이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S그룹 창업자의 회고록이 다시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도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리워하며 뭐 저 때는 진짜 재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있고 윤리적이었는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환타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돌아가고 꼬이고 이런 작품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앞서 말씀해주신 시그널, 뭐 라이프 온 마스 이런 작품과
요즘의 회기물하고는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시간에 대한 상상력도 그 시대적 배경을 이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시간을 뒤트는 어떤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드라마들은 시간을 되돌리면서 뭐 실패한 연애를 다시 성공적으로 이끈다든지 맞아요. 이런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어떤 일을 되돌리고자 하는 뭐 죽은 형을 되살리고 싶어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하면 2010년대 중반이 되면 좀 가슴 아프면서도 아 드라마가 역시 시대를 반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간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세월호 텍스트들입니다. 이게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반영이 됐고 비슷한 시기에 뭐 영화에나 하루 같은 작품들이 맞아요. 있었는데요. 뭐냐면 재난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 동료나 친구 혹은 이제 시민들을 눈앞에서 보는데 구하지 못했었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도 이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것들이 과정에서. 반복이 되고요. 하루 같은 영화는 김명민 변요한 주연의 이제 영화였는데 김명민의 딸과 변요한의 와이프가 똑같은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그래서 아빠와 남편이 딸과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 하루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얘기거든요. 구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세월호 텍스트였다. 당시에 그러네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랬었다면 이제 2018년에 등장했었던 라이프 온 마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데 2018년을 살던 형사가 1980년대에 떨어지면서 또 형사로 다른 삶을 살면서 뭐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이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2018년이니까 대중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활성화되고 네. 그랬던 시기였을 때 이게 2018년의 형사가 1980년도로 돌아가면 굉장히 그 젠더 간섭성, 성 이 감수성이 유난히 있는 거죠. 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네. 이제 그 당시에 형사들한테 뭐 스토킹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남자가 사랑하면 나무 10번 찍는 거지 뭘 네. 그래라고 하는데 이제 2018년의 형사는 이거 성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같이 일하는 뭐 여자 동료도 이 사람한테는 윤순경인데 다른 형사들한테는 미스윤, 커피 따는 미스윤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것도 흥미롭네요. 시대 비평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회기물은 내가 인생 2회차를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내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서요. 주인공인 나. 그렇죠. 다른 이제 결을 좀 내가 더 가지고 중요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이 회기물의 인기를 들여다보면 이제 결국은 이 시대적 반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회기물의 인기는 또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대중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 것인지 앞서 인생 2회차 얘기를 해주셨고 이생망하고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 또 하나 이제 이 회기물에 대해 붙는 설명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코인 서사 이런 말이 이건 뭔 있거든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사 자체가 욕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회기물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기물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시점이 헬조선 리셋 죽창을 들자라고 얘기하던 그 2015년 16년 그렇죠. 이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기물에 대한 열광이 이런 이제 사회적인 현실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 가진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너 뭐 할래? 이러면 그렇죠. 복권 살 거야가 제일 먼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이 진도준이라는 말하자면 꼬마가 어떻게 20대 초반에 순양을 먹을 수 있게 되느냐 하면 20년 후에 분당이 얼마나 가격이 뛸지 아니면 IMF 직전에 어떻게 주가가 폭락할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다양한 투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사실은 그 안에 그럼 네. 결국은 경제적인 욕망 굉장히 큰 거네요. 굉장히 크게 이제 따라 네.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민이 재벌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계층 상승의 욕망 같은 걸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민이 그냥 재벌로 사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재벌의 삶을 비판하는 듯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동일시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자, 근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오히려 이색만 키워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또 그런 지적도 있는데. 네,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이건 아까 뭐 어떤 15화까지가 원작을 잘 이제 뭐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예. 16화가 완전히 원작과 달라지면서 평가가 매우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작 같은 경우는 진도준으로서 평생 잘 산다가 그렇겠죠. 끝이었는데 네. 드라마는 이게 16화에서 코마에 빠져있던 윤현우가 눈을 뜬다. 그래서 이게 진도준의 삶을 살았던 게 빙의인지 환생인지 그게 이제 또 아니면 윤도준의 그냥 일장 춘몽이었는지가 되게 좀 모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눈을 뜬 윤현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나 지식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의 잘못 과오를 바로잡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재벌가를 벌하는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 복수를 완수하는 이런 얘기로 가거든요. 그렇군요. 재미있는 건 그래서 원작과 다른 점은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복수하고 성공한다가 아니라 네. 결국은 내가 지금 살면서 잘못했던 일을 반성함으로써 복수를 완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가면서 조금 더 현실적이네요. 네, 이게 좀 달라졌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웹소설에서는 이 재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면 아직 케이블이나 공중파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뻔뻔하지는 못한다라는 평가가 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20초 코인 남았네요. 서사라고 하는 건 청년 세대의 좌절을 먹고 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코인 시장이 그렇게 성장했듯이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인기 끌고 있는 회기물에 관한 이야기 대중의 욕망까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